네, 안녕하세요. 인권 보장과 헌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권 보장과 헌법과 관련된 필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필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습지랑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에 올라와 있는 1페이지 보면서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조금 진도를 나간 학생들도 있었죠. 그 학생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의미와 인권 의식의 성장, 먼저 인권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근데 이러한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전 신분제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물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고요. 정치에도 당연히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후로 들어서는 그 변곡점에서 이 사건이 터지게 되죠. 어떤 사건이냐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새로운 계급인 이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이제 신분제 사회가 없어지게 되고 시민혁명 이후에 오늘날의 인권의식이 성장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일단 1세대 인권은 어떤 권리였냐면 굉장히 소극적인 권리였죠. 그러니까 뭐뭇을 나한테 간섭하지 마, 하지 마라는 권리가 소극적 권리, 1세대 인권에 해당을 한다고 했었죠. 네. 이 1세대 인권의 종류에는 일단 자유권이 있었습니다. 자유권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 자유권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평등권이 있었죠. 그래서 평등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기회 평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군 가산점 제도라든지, 그리고 사관학교에 여자들이 입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간호사관학교에 남성들이 입학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평등권과 부합하는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네, 참정권이 있었죠. 그래서 선거권과 뭐 피선거권, 그리고 공무단임권,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민 투표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프린트에서는 선거권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선거권의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은 국가의 중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을 선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중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 자,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몇 세냐면 만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생일 지난 고3들이 현재 선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언제 개정이 됐냐면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날 개정이 되었고요. 이 생일 지난 고3들이 처음으로 참여한 선거가 작년에 있었던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곧 생일 지난 고3이 되면 이제 지방선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4월, 5월 이전에, 6월이죠. 6월 이전에 출생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가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뽑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대통령,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시장이 있겠죠. 대전광역시장,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그리고 구의원,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까지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라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너무 많은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뽑는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세대 인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대 인권은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그 적극적인 권리의 대표적인 게 사회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세대 인권의 대표적인 사회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뭐뭐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회권의 첫 번째로는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저 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최저 한도입니다. 최저 한도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 권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로나19 치료 국가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국가는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 제34조 6항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저희 나라는 코로나19 치료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얼마가 드냐면 3,000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류 발급비만 받고요. 나머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지급을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드냐면 7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액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굉장히 지금 잘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은 교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배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해달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무교육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자, 의무교육은 어디서 일단 보장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31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이 얼마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헌법에서 뭘 보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교육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 거죠. 헌법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몇 년? 6년은 헌법에서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어디서 보장을 하는 거냐면 법률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는 의무교육이 몇 년이냐면 우리나라는 3년인 거잖아요. 중학교 3년 그리고 초등학교 6년 합쳐서 9년인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은 중등 3년인 겁니다. 그래서 총 9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무상교육이겠죠. 총 9년이고요. 무상교육은 학생에게 일체 경비를 부담하지 않게 하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 이걸 무상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근데 헌법에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 31조 3항에 보면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 몇 년인 거죠? 총 9년인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은 9년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얼마만큼 시행을 하고 있냐면 2021년부터 초, 중, 고가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띠는 거냐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상교육은 9년이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거는 12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2년 동안 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최초의 세대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무교육은 9년, 무상교육은 12년인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상교육은 총 9년이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근로의 권리죠. 근로의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근로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그 법 조항 아니면은 뭐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근로 3권입니다. 자, 근로 3권은 어떤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냐면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 세 개의 권리인 거죠. 일단 권리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단결권입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근로 3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단결권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쉽게 얘기하면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럼 노동자는 어떤 조합을 만드는 거죠? 노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이고요.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노동조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노동조합은 이거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 민주노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자신의 이익을 사용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업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두 번째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 유지 개선에 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이 가서 사장님한테 이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단체, 노동조합의 단체 대표가 가서 사장님과 돈을 더 주세요 이렇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가와 그리고 노동자가 교섭하는 장면. 뉴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단체 교섭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은요. 근로자가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에 대항해서 단체적인 행동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교섭을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파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면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권리, 이 단체 행동권, 요까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근로 3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근로 3권을 모든 노동자가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건 사실 아니고요. 근로 3권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누가 제한이 있냐면 선생님 같은 공무원이 제한이 있는 겁니다. 자, 공무원은 근로 3권 중에 단체 행동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쌤의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이 파업을 하면 치안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소방관이 파업을 하면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제37조 2항에다가 이런 조항을 실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뭘로 제한할 수 있냐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법률로 제한을 한 거죠. 뭐 때문에 제한을 한 거냐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파업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로 3권 하면은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걸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근로기준법이거든요. 자, 근로기준법은 어떤 법이냐면 법률입니다. 법률. 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법이죠. 여기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권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쌤이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제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면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청소년과 성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제 밑으로 받는 거는 불법이란 얘기죠. 근데 지금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주면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장해주고 있는 거는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자,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해주는 이유는요.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기준은요. 만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랑 그리고 1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그 근로자들을 연소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성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일 몇 시간이냐면 최대 8시간 근무할 수 있고요. 그럼 한 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주 5일제니까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둘이 합의를 했으면 최대 몇 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냐면요. 12시간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주에 한 개인이 최대로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40시간 플러스 12시간이니까 52시간을 성인 근로자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연소 근로자 한번 볼게요. 자, 연소 근로자는 조금 더 잘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1일이랑 1주도 다르고요. 연장 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자, 연소 근로자는 1일 최대 몇 시간 할 수 있냐면 7시간을 할 수가 있고요. 한 주에는 35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하루 1시간 그리고 한 주에 5시간까지는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럼 한 주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건 몇 시간이죠? 그렇죠. 40시간이죠. 최대 40시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연장 근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연장 근로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연장 근로는 누가 원해서 하는 거죠? 사장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건가요? 시키는 건가요?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했는데 연장으로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줘야 되는데요. 얼마를 줘야 되냐면 기본 수당의 150%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이거보다 플러스 50%를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만 해당되냐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걸로 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여성보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보호는 대표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가 있겠죠. 자, 출산 전후 휴가는 며칠이냐면 90일을 주어집니다. 자, 근데 그 90일 중에 출산 후에 반드시 며칠을 배정을 해야 되냐면요. 45일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 후가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쌍둥이일 경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0일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산 전후 휴가 그 시기에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최초 90일 동안 돈을 줘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초 60일간은 전액을 지급을 하는데요. 나머지 30일은 정부 지원금 2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업소에 사용이 금지되죠.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술 서빙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72조에 있는데 객내 근로가 금지됩니다. 여성들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여성 전체. 그러니까 석탄을 못 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만 석탄을 켤 수 있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켤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없어질 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동보호 볼 텐데요. 아동보호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해서 교육권이 침해되거나 사용자로부터 착취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가능한 연령이 만 15세입니다. 자, 근데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이런 데 보면은 애기들 나와가지고 프로그램 찍잖아요. 근데 그거 노동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만 15세 이상은 그냥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만 15세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연령이 만 15세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들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업소에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술집 같은 데서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갱내 근로금지도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들도 석탄을 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인 남성만 석탄을 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부여받는 여성, 아동들을 위한 보호들, 그리고 뭐 교육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부분들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대답을 해줄 테니까요.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어요.